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공소장 비공개가 논란입니다. 추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다. 오늘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만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감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학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춘재 자백은 그 윤모 씨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오늘의 굵직한 이슈들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신청 자료와 성능시험 그리고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을 평가하여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시약 제조업체인데요. 6시간 만에 진단하는 시약을 개발했다고 하지요. 신종플루 메르스 때도 시약을 정부에 제공했던 업체인데 이곳 대표 2부에서 연결합니다. 2/3 of the senators present not having pronounced him guilty, the Senate adjudges that respondent Donald John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guilty as charged in the second article of impeachment. 이별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최종 부결됐죠. 4개월에 걸친 탄핵 전국이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미국 정치권 소식과 분위기, 미국 정치 전문가 이야기 3부에 들어보고요. 4부에서는 장경태, 백경훈 여야 두 청년 정치인 만나보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관계자들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그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의자 피고인의 명예나 인권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인데요. 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 교수님 참여연대 소속이신데 참여연대는 이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한 15년 정도 참여연대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데요. 좀 약간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이고 예. 또 내부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또 나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민주적인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또 외부에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특히 그 수사기관에 그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큰 이제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피의 사실을 이제 좀 더 엄격히 유지를 하고 공개를 금지하는 그런 법무부 규정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규정에 보면은 공소 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 피고 사실, 그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법무부 장관 내지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지금 공소가 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규정에 의하면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뭐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재판이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고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공판 기일이 시작되면은 그때 이제 공소장을 낭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정에서. 그리고 예. 그 법정은 이제 그 공개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이나 기자분들도 다 참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한 시간의 조금의 차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미리 공개를 하게 되면 예단을 줄 수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고 여론 재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 형사사건 공개 금지 새롭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거기에 둔 것 같은데 근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새롭게 바꾸고 나서도 끊임없이 피의사실 유포가 있었거든요. 청와대가 경고까지 했었습니다만 쭉 나왔단 말이죠. 당장 이번에도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받으러 놔버렸어요. 이거 그러면은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규정의 실효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어떤 피의 사실이라든가 범죄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이제 필요하다면 좀 더 엄격하게 뭐 내부에 뭐 감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제 좀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법무부가 요약본만 공개해서 넘겼고 그런데 바로 언론에서 모든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이거는 결국은 또 검찰 쪽에서 나온 자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정식 공소장 복사본이 나왔다면은 결국은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바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법원 아니면은 이제 검찰일 건데요. 네, 아마 뭐 법원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뭐 예단을 할 수는 없겠죠. 어디서 나왔는지는요. 예. 네, 가능성은 뭐 있어 보입니다. 예. 국회법에서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 그 법률에 의하면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문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가 피의자 피고인의 명예나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특히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은 법률의 상위법이죠. 그래서 예.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인 그 법무부나 뭐 검찰 등도 그런 국회법에 근거할 것뿐만이 아니고 헌법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무작정 주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률에 규정이 있다 해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13명 기소된 분들은 대부분이 또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공개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공개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사실은 언론에 의해서도 주요한 범죄 사실은 다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 요지는 뭐 국회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정식 공판이 시작이 되면 예. 그 공소장의 모든 내용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조금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이 이제 법학 교수님이니까 이 정치적 질문을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기소된 13명 가운데 이제 이번 총선에 나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이게 공소장이 먼저 공개가 되면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 선거가 뭐 4월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개가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공판기일이 뭐 준비 절차를 뭐 하고 그래도 뭐 한 달 이내에는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늦어도 한 3월 중에는 그 내용이 다 밝혀질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뭐 늦게 공개가 돼서 임박해서 선거에 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예. 네, 그거하고는 저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인권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 공소장이란 것 개념 자체가 일단 검찰이 먼저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이러한 혐의가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상대 쪽에서는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만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데 이게 피의 사실로 언론에 유포돼 버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이런 죄가 있구나라고 미리 예단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라도 추미애 장관이 이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원래는 그것도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정식 재판이 이제 막 진행될 때 그때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오랜 관행이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서 그것을 언론에 알리면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거의 여론 재판이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사건도 중대한 사건이면 이게 국민 참여 재판으로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국민들이 그런 잘못된 또는 일방적인 입장을 접하고 배심원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어떤 왜곡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검찰청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을 만났는데요. 예. 여기서 혹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님의 그런 어떤 비공개 입장은 그 우리 그 법무부 규정에 근거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검찰과 뭐 협의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법무부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하고 검찰도 좀 잘 따라줄 것을 그렇게 촉구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각 정당 민주당을 제외한 각 제정당과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좀 감추려고 이렇게 비공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 선거 개입 사건은 저도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하게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직은 그 재판에서 확정되지가 않은 사건이고 그러면은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중한 처벌의 문제와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입법을 통해서 먼저 바꾸고 난 뒤에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입법을 통해서 비공개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미 그 규정이 있고요. 법무부 규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법무부 규정을 좀 법률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아직은 뭐 시기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뭐 그 선거 일정들을 감안해서 되지 않았나 봅니다만은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입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몇 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에서 무기고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대변인의 강민석 전 중앙일보 부국장이 임명됐습니까? 네, 발탁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 중인 청와대 대변인의 강민석 전 중앙일보 제작 총괄 콘텐츠 저작 에디터를 발탁했는데요. 그리고 춘추관 관장의 한정우 부대변인을 또 발탁을 했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과 유성화 전 춘추관장이 사이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난달 15일 사직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 20일 만에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2일에 사직서를 냈거든요. 예. 3일 수리가 됐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청와대에 간 것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JTBC 노동조합이 성명을 냈어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란 나쁜 기록을 이어갔다. 청와대가 언론과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해쳤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KBS에서 민경욱 앵커가 사표 쓰고 바로 청와대 들어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김우겸 기자도 그랬었고 네.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랑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나서 회사 사표 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예. 이거는 어쨌든 이게 건강한 언론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지적 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 새 대변인의 앞으로의 그 경력과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능력이 발휘가 될 텐데 그걸 좀 많이 봐달라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앙일보 정치 부국장 출신을 발탁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을 거쳐서 2000년부터 중앙일보에 몸담았는데요. 예. 뭐 그동안 정치 데스크, 그러니까 정치부장하고 논설위원, 정치 에디터 등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강민석 대변인이 뭐 여러 가지 기자활동하면서 취재를 해오면서 그 보였던 능력 이걸 제일 먼저 봤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선호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좀 보여왔었는데 그 꼭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이고 뭔가 잘 기사를 써주고 이런 거보다 건강한 관계 아니면은 언론인의 시각으로 청와대에 있는 인사들 비서관의 그 시각이 아니라 언론인의 시각으로 좀 봐왔던 사람이 필요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중앙일보 출신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게 되면 중앙일보 논조가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오늘 4명이 더 추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3명으로 누른 건데요. 41살 한국인 여성인 20번 환자와 46살 한국인 남성인 22번 환자는 각각 15번째, 16번째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접촉자로 분류돼서 격리 중에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20번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에, 22번 환자는 조선대병원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요. 특히 20번 환자가 근무한 GS 홈쇼핑은 오늘 오후 1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옥 2개 동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1번 환자는 59살 한국인 여성인데요. 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시행한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고요. 23번 환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58살 중국인 여성인데요. 지난달 23일에 입국을 했고요. 보건소 조사로 발열이 확인돼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서울로 입국한 다음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의 민박에 머무르던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방금 얘기해준 2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국할 때 바이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 없이 들어온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가 어디를 관광을 했느냐. 네.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죠. 예. 지금 뭐 서울시와 서대문구에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네. 1번 환자 퇴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2번 환자가 퇴원했죠. 예. 오늘 첫 번째 확진자 35세 중국인 여성이 지난 중국 우한시를 출발해서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던 중에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돼서 인천 의료원에 격리 조치됐고요. 확진이 다음 날 됐었는데요. 치료를 거치면서 발열 등 증상이 호전됐고 2회 이상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확인됐습니다. 1번 환자가 퇴원하는 건 인천시 의료원에 격리된 채 치료를 받은 지 18일 만인데요. 의료진은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1번 확진자는 항공편으로 우한에 가기 어려우니까 베이징이라도 가겠다고 했다. 철도를 통해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또 1번 확진자는 우한 상태가 안 좋다고 슬퍼하며 본인만 편하게 잘 치료를 받고 있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의료진에게 고맙다고 편지도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영어로 쓴 손편지죠. 이 편지에서 의료진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고 이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당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남은 생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왜 다른 나라 사람을 치료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메르스 사태 때 우리 대한민국 국적의 환자가 중국에 있었고 중국에서 다 치료해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국제적인 어떤 룰 같은 것이고 네. 우리에 들어온 외국인 환자도 잘 치료를 해줘야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안 생기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예, 앞으로 그러면은 퇴원 환자도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럴 걸로 보이고요. 오늘 인천 의료원 의료진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신이 좀 봤을 때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좀 경미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1번 확진자가 좀 심하긴 했지만은 다른 사례는 아마 경미할 것이고 그렇게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발동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손소독제 이게 부족하잖아요. 주위에서도 이걸 신청하려고 했더니 계속 매진이더라.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도 빨리 안 가면은 구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생산과 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범정부 합동단속조직을 통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누락 허위 행위와 그리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 보죠.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네. 담당 재판부가 재심 청구인이죠. 윤모 씨에게 사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오늘 1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윤 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며 이미 검찰은 윤 씨가 무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록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관해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한다면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윤 씨의 공동 변호인단은 윤 씨의 무죄 선고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라고 오늘 변론을 했고요.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난 뒤 윤 씨는 재판부에 사과를 언급하면서 당시 판사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다. 그들의 사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운수미 성남시장. 오늘 네.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당소 무효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 원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참 이례적인데요. 수원고법 형사 1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운수미 시장은 교통 편의를 규범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 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고심에서 확정이 된다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건데요. 선고 뒤에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고에서 잘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은수미 시장은 그 차량 이용한 것에 대해서 기사분 이런 거 자원봉사한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부딪힌 거잖아요. 네. 1심에서는 당선 유효형이죠. 90만 원. 근데 2심에서는 300만 원. 구형이 150만 원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올려치기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시장직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결론. 마지막 3심을 치네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이야기 좀 해보죠.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네요. 네, 이것도 참 답답한 부분인데요. 민주당 윤우덕,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서 최종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게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모인 것도 있거든요. 예.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어느 당에서 위원장을 맡을지 그리고 특위 명칭을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명칭 부분에 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우한이라는 명칭을 넣자, 지명을 넣자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아니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국제보건기구에서 만든 규범 봐라. 지역, 그리고 뭐 사람 이름이나 문화, 직업 이걸 질병 명칭에서 빼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합의가 좀 안 됐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신종 코로나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WHO의 권고사항인데 왜 굳이 우한을 쓰려고 하죠? 이걸 꼭 명시를 해야 된다. 메르스 때도 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한국당은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걸 명시해야지 특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종로 출마를 둘러싸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일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간의 갈등이 올라왔다고요? 네. 황교안 대표와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의 갈등이 불거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석연 부위원장은 어제 공관위 회의 직후 황교안 일병 구하기 회의다라고 공개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언론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종로 출마가 공관위의 1호 전략 공천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또 황교안 대표에게 여기에 대한 반응을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황 대표는 공관위에서 그런 모든 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문제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큰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가장 적합한 시기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좀 보면 황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서울 종로 출마, 아니면 종로 외 험지 출마, 아니면 불출마.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종로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로 출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선 주자 그 위상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동안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 세력의 그 힘으로 당대표가 됐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보여준 게 없는데 이번 이 총선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혹시 지더라도 내가 당을 위해서 험지에 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향후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지. 그렇겠죠. 그런 모습이 없으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한테 험지 출마하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 TK 의원들한테 험지 나가라고 아니면은 컷오프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산, 양천, 영등포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로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 민주당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예비 후보들은 와라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여섯 시간 이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이 가능한 시약이 상용화됐습니다. 내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 진단 시약을 배포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빠른 진단이 중요한 상황에서 희망적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단 시약을 개발한 코젠 바이오텍의 남영석 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남영석입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의 상용화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그 상용화는 되어 있는데 예. 긴급 사용 승인은 아마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이 6시간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약입니까? 그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WHO에서 발표한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WHO에서 발표한 방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증폭을 해서 그거를 염기서열까지 밝히는 방법으로 그게 한 24시간 이상 걸리고요. 예. 중국은 그중에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튼 6시간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예. 내일부터 민간 의료기관 50여 곳에 배포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네. 저희 회사는 1차로 3만 테스트 분량을 내일 오전까지 제조를 할 거고요. 예. 2차로 다음 주 초까지 또 다른 3만 테스트 분량을 제조할 것입니다. 예. 쉴 새 없이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3만 세트면은 3만 명이 딱 검사가 가능한 그런 양입니까? 만약에 1인이 한 테스트인 경우라면 3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예. 보통 1인에서 샘플을 2개를 채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2번 한다 그러면 이제 15,000명이 되고, 예. 그거를 반복한다 그러면 7,500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네네. 근데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 진단 이런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항상 뉴스를 12월에 접했고요. 예.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 유전 정보인 그 사이트 G세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유전 정보가 1월 한 10여일경에 오픈이 됐어요. 예. 그리고 17일에 WHO에서 기본 정보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이 시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1월 27일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시약권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고요. 긴급 승인 조건으로 저희가 29일에 시제품과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언론 보도도 나오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 회사 이름도 계속 올라와 있고 격려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보람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메르스 때도 진단 시약을 개발해서 공급하셨다고요? 네, 메르스 때는 메르스가 2015년에 발병을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014년에 미리 학술 용역 연구를 이미 시행을 해서 검사 시스템을 완료했기 때문에 예. 2015년에 메르스 발병 때 그거를 곧 상용화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미리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진단 시약을 상용화를 해서 정부에 공급하였습니다. 예. 오늘 국무총리가 회사 방문했습니까? 어제 방문했습니다. 어제. 예,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빨리 개발하고 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승인을 해서 해외 수출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해외에서도 연락이 좀 많이 올 것 같긴 하네요. 저희가 현재 의료에 의료 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미 저희가 이제 부스를 차리고 있는데요. 예. 거기서 많은 이제 상담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코젠 바이오텍이 어떤 회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을 했고요. 주로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용화된 키트가 한 700여 종이 있고요. 예. 지금도 항상 새로운 진단 키트, 특히 바이러스가 항상 이제 위험한 적이기 때문에 그쪽에 항상 신경을 쓰고 그쪽에 관련된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이번에 지난번 2015년 메르스 때
그 진단 시약이 단 한 번에 오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번 진단 시약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확도에 있어서? 그 정확도는 뭐 그 생명체는 그 전체 시퀀스를 다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지만 예. 그 뭐 현재 WHO의 그 발표한 근거로 그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WHO랑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발표한 걸 이제 그 근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정확도는 신뢰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이 전염병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단 시약도 이제 개발됐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는 격리를 할 테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아마 더 확대되는 거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젠 바이오텍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강소기업. 지금 이번에 3만 세트, 또 다음 주에 3만 세트 하면은 어떻게 직원들은 굉장히 좀 고달프겠습니다. 준비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많은 예전부터 이런 이제 납품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직원들은 한편으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기업 가치도 좀 높이시고 수출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단 시약을 개발한 코젠 바이오텍의 남용석 대표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오는 11월 대선 캠페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탄핵 절차가 하원에서 과반수로 탄핵 조항이라고 하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상원에 가서 재판 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상원의원들의 표결을 결정이 되는데 이때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상원에는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한 표로 제약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당히 고심을 했었죠. 고심을 하다가 아무래도 반트럼프 반트럼프를 이슈를 더 부각시켜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것이 부결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공격을 받는 것이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반격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올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이제 표심을 결집하고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키는 데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뤘다고 봅니까 민주당이?
글쎄요, 이제 뭐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그 이슈가 국민들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탄핵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의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반면에 또 불이익도 있죠. 왜냐하면 그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결집을 하고 공화당 의원들도 결집을 했고요. 또 하나 일반 유권자들이 탄핵이란 이슈에 대해서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지 이제 무당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탄핵 이슈가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심해졌고 결국 부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이 당파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읽은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 저도 이제 그 생방송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그 이례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해서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악수를 청했을 때 모른 척하고 이제 악수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설 내내 그 트럼프 행정부, 자신의 행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이뤄온 행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 치적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인정할 수 없다라는 퍼포먼스로 이제 그 찢었다고 하는데 미국 정치에서도 결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게 여론을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퍼포먼스가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측면이 됐을 수 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쨌든간 좋지 않게 볼 건데 이미 공화당 지지층은 공화당을 지지할 거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 측면에서는 지지층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어제 국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신년 국정연설이 있어서 탄핵 그 재판이 부결됐다, 그 탄핵이 부결됐기 거의 확실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연설에서 탄핵 관련해서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련한, 그 측면에서 노련한 모습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그 어떤 탄핵 부결된 것 입장을 보일 때도 어떤 그 어쩌면 굉장히 좀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당파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당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절제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이야기겠죠. 그런 것도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그러한 치적을 홍보를 하고 분리하거나 뭔가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은 다 빼버렸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이번 투표에서 투표 오류로 개표 결과를 제 시간에 발표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일단 요번에 바뀐 그 개표 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후보들이 그 대의원을 몇 명 가져갔는가 이 결과만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룰이 좀 바뀌면서 이제 1차 투표 결과도 공표를 하고 그리고 2차 투표가 어떻게 다르게 나왔는가 또 합산 결과도 공표를 하고 저 마지막 이제 그 대의원 할당도 공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안 맞았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를 좀 우선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샌더스 후보하고 부티지지 후보가 박빙입니다. 예. 그리고 3등이 워런 후보, 4등이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 어떤 대세론, 바이든 대세론은 좀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티지지 후보의 어떤 깜짝 승리는 이것이 2008년에 오바마 돌풍처럼 어떤 민주당 측면에서는 백인 오바마가 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라든지 네바다, 캐롤라이나 이런 것이 이제 2월에 있는데 여기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부티지지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샌더스 후보하고 바이든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샌더슨 부티지지가 앞서가지만 결국은 바이든과 양강을 형성할 것이다. 예,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티지지 후보가 아이오와에서는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작년 10월에 나온 적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뉴햄프셔라든지 그 이후의 어떤 콘테스트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앞서 나갔었는데 샌더스 후보가 굉장히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양강구도 형성된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죄송합니다. 다음 달 3일에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10개가 넘는 주가 동시 이제 경선을 치릅니다. 그때 예. 많은 수의 대원이 할당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승자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 고령의 후보자가 나오면 건강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는데 지금 샌더슨 후보가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미국에서는 이슈가 안 되나요? 이슈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샌더스 후보가 유세 중에 어떤 심장 문제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 모두 이제 70대가 넘는 고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후보의 건강 문제가 고려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샌더스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진보적인 공약이라든지 정책 성향이 민주당 경선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국정을 하기 직전에 지지율이 한 49% 찬성 지지율이 49% 나왔는데 이것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 내외인 걸 고려하면은 굉장히 고한 수치죠. 그래서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 이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빠졌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예,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 말이죠. 탄핵 전국이 진행이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빨리 탄핵과를 상원을 넘겨라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때 자신의 행정부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 나열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북한 문제가 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 중에서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뭔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뭔가 자신의 치적에 해를 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국정연설에서 지난 2년간 다르게 북한 문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교착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 상태가 지속이 돼서 굉장히 북미 간의 기싸움이 여전히 치열한 그러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탄핵 정국에 벗어나서 재선 가도를 가속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 전제를 해서 실무회담이 조심스럽게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 쪽에 저는 전자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 쪽에 무게가 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도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고 중국 외교
중국하고 무역 분쟁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북한만 해결하면은 뭐 재선 가도가 좀 좋지 않겠냐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자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제 그 국정연설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대선에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그 미국 그 대선 후보자들이 국내 문제보다도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예.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대외 정책 같은 부분은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문제라든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라든지 어떤 그 FTA 문제, USMCA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대외 정책의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해도 예. 사실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에도 무게를 예. 두고 있는 것은 북한 문제는 소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머지 그 성과를 보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전략 쓰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에서 전제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북한 문제는 선결 과제에서도 조금 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 달릴 수는 없으니까 실무회담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당분간은 그 북미가 머리를 맞대고 만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상황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보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북한도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여전히 북미 대화의 그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관광 유치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객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요즘 일각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이때 우리 정부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 협력을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서 또 그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아까 교수님 그 샌더슨과 바이든의 양강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재선 가능성은 현재까지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예. 기본적으로 선거 판이죠. 판이 어느 당 후보한테 유리한가를 볼 때 고려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경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11월까지는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의 파트너가 누가 되든 당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냥 긍정적이다. 어차피 그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 공화 그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차가 그 득표율 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미국 대선의 경우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러스트벨트라든지 경합주에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시기상조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종훈 교수였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각 정당의 청년들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을 이동해 주시면서 4부 이번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총위원장,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의 백경원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백경원 위원 오늘 등남했네요. 네, 오늘 아들 낳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부럽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장가도 못 갔기 때문에 네, 언젠가 꼭 저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4월에 싶네요. 좋은 결과를 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쭉 가시는 걸로. 요즘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3포 세대 대표주자 장경태입니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할까요? 뭐 워낙 이제 지금 뭐 사회가 일단 예전처럼 뭐 경제 호황기도 아니고요. 또 어려울 때 가장 또 안 좋은 건 약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아무래도 또 이 많은 또 고비용의 대학 교육을 받고 나서 또 스펙 경쟁에 유학 다니고 어학연수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또 그만큼 회수할 때는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아기? 오늘 낮 12시 15분. 예. 네, 계속 옆에 있어야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병원에 지금 면회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장경태 위원은 출마 선언했네요. 어디로 갑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정론관에서 국회에서 이제 출마 선언했는데요. 동대문을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네. 여기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 아닙니까? 네, 민병두 의원님이 계신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는 저의 첫 서울 생활이기도 했고, 또 대학교도 거기 그 지역의 대학교를 나오기도 했고요. 서울시립대가 거기 동대문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이 유불리나 좀 더 유리한 지역, 불리한 지역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가장 애정이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제가 20대를 보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역마다, 거리마다 다 추억 속에 더 제 머릿속에 있는 지역이라서 새롭게 지역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역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선해야 되잖아요. 민병두 의원이랑. 현역은 정말 높은 산입니다, 사실. 예. 네. 뭐 가산점 있어요? 청년 가산점? 저는 정치신이 이제 청년 가산점은 15%밖에 안 되고요. 예. 만 35세 이하여야지만 20%이기 때문에 제가 예. 만 35세 넘어서 15%밖에 안 되고, 근데 정치 신인으로 아마 예. 20% 예상됩니다. 예. 그럼 내가 얻은 표의 20%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얻더라도 현역 의원을 꺾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사실 예를 들면 뭐 양자대결 구도다 하면 1000명의 권리당원 경선할 때 600대 400. 한 제가 만약에 뭐 정치 신인이 400표 정도 얻으면 정말 잘 싸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상대 후보가 600에서 만약에 하위 20%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더라도 480이죠. 그리고 저희가 400에서 뭐 얻어도 480. 네. 예, 똑같이 되니까. 예,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백경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습니까? 예, 뭐 지역 선전과 준비는 마쳤는데요. 예.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는 자리를 뭐 시일 내로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지역 정했어요? 예, 뭐 통합신당 상황이나 뭐 일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저울질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례는 아니고 지역구로? 예, 지역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신당 이야기 하셨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열차는 출발을 했고, 예. 근데 이건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뭐 통합신당, 뭐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예. 그 타이틀로 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문재인 빅텐트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다른 제3지대에서 역할을 예. 하겠다는 분들도 이제 있어서 예. 뭐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빅텐트는 쳐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보수당하고 먼저 네, 맞습니다. 합치는 게 제일 중요할 테고. 근데 사실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끝까지 뭐 예. 가봐야 알겠지만 또 이번 주가 좀 지나봐야 알긴 알겠지만은 지금 너무 많이 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된다면 그 부담을 또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 이원주 의원이 만든 신당, 예. 전진당이라고 예, 하죠. 전진당. 예. 예. 거기까지입니까? 뭐 우리공화당은 같이 못 갈 거 아니에요. 우리공화당은 아직 그 뭐 테이블 위에서 같이 예. 얘기가 되는 건 김문수 아니고요. 의원이 만든 신당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문은 한쪽으로 열어두고 지금 이제 뭐 판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이런 통합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뭐 아마 뭐 여러 가지 아마 장벽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새보수당도 그렇고 우리공화당도 그렇고 전진당은 너무나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김문수 전 의원님은 또 정광 목사와의 또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지만 탄핵이라든지 혹은 보수 통합에 대한 상의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권한들을 어떻게 축소해 나갈 것인가 또한 아마 이 통합 과정의 모든 난제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은 2020년 2월 6일이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그 현재 이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반민주당으로 이렇게 치를 수밖에 없고
이 정권 이제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보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꼭 뭐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라기보다는 이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저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통합에 대한 논의도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제 그 마침표가 이제 조만간 찍힐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에서 또 마찰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뭐 지역구를 준비했던 분이 계신데 통합하면서 그걸 내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예, 진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진통을 다 감내하고라도 지금 이제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거취 문제. 거취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지역구 출마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 원래 어제 정도면은 결정이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제도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종로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종로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출마를 할 것이냐 아직도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뭐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디에 어떤 전략 지역에 발을 내딛냐 이게 굉장히 이 선거 전제판의 가장 큰 지금 변수라고 보여지는데 이 영향력이나 확장력 이런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게 어디냐 이거는 이제 좀 뭐 그 공관위나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 그런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여당이나 언론에서 이게 야당에 자꾸 종로 후보 내놓으라고 빗독촉하듯이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 종로 출마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래서 뭐 다양한 옵션으로 홍정욱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카드가 오르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신경민 의원도 그렇고 황희 의원도 그렇고 황 대표 나한테 와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일단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는 보수 지금 현재 그 제1야당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명실상부 1위 후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령관이면 선봉해서 해야지 갖고만 이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종로 출마를 하려다가 또 갑자기 난데없이 캐스팅보트 충청 지역 나오면서 충청도 이야기 나왔다가 용인 가다 사실 지역구를 쇼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사직생의 각오로 가는 게 이 보수 통합 혹은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텐데 자기 혼자만 살려고 다른 분들에게 뭐 예를 들면 컷오프하겠다 공천역 시나 있다 하면 누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종로 같은 경우도 사실 오히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를 보였던 지역입니다. 사실 요 근래 잠깐 민주당이 좀 더 승리했었죠. 그러니까 사령관인데 왜 꽃길만 걸으려고 하시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생의 각오로 지금 하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 의원은 개인적으로 황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뭐 개인적 생각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뭐 황교안 대표나 뭐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이제 여야의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뭐 전체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불리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종로냐 아니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서울이든 수도권 어디든 그 황교안 대표가 가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만이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이 영향력과 확장력을 얼마나 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전략적 요충지에 가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 곳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언론에 나왔던 뭐 양천이나 뭐 마포나 뭐 이런 데도 충분히 그렇게 고려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보이고 뭐 절대 종로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어디가 뭐 꼭 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프레임은 사실 이제 여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뭐 지금 황교안 대표나 뭐 이제 한국당의 공관위는 뭐 나름의 스케줄대로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경태 위원한테 민병두 의원이랑 붙어서 어떻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 김빈 씨도 그렇고 여선웅 씨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다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 선언했더라고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 청년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청년들 30% 정도는 공천해달라. 오늘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단과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소위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 열망이 좀 더 젊은 국회, 좀 더 정치 혁신이 이루어지는, 공천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21대 총선을 보고 싶다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시거든요. 그리고 또한 2030 세대 또한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또 2030 세대 혹은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지금 어찌되건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하위 20%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통보를 해서 마이너스 20%의 감점을 주는 게 주요 골자인데 사실상 소위 이제 이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컷오프라는 의미는 마이너스 100%의 감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100%에 마이너스 20%로 그리고 그나마 20%의 감점을 받는 분들도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깜깜이 선거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공천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참 그런 시스템으로 악용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애초에 근데 민주당에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뭐 용태한 그 의원님들 지역구에 뭐 이렇게 장경태 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장경태, 김빈, 여선홍을 언급한 이유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인데 지금 보면은 예선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결국은 당이 결정할 문제니까 또 경선을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요. 근데 만일 지금 민주당 청년 조직위의 요구대로 비례대표와 전략공천제에 청년 30%를 할당하게 되면 특히 이 지역구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 이제 본선 경쟁력을 키워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가장 바라는 것들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감동의 경선이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도 정말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 혹은 민주당의 당원들의 선택이 더 이상 돈과 권력과 어떤 조직 선거가 아닌 정말 미래를 보는 비전과 가치를 그리고 그런 상징성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결국 국회로 진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참 이 선거는 참 냉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마이너스 20%를 받든 혹은 아무리 플러스 20%를 받든 정말 그 정도의 격차로는 사실 현역의 기득권 혹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민주당 이야기한 이 문제, 이 고민을 똑같이 안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뭐 늘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보여지지만 뭐 자꾸 그 경쟁력만 가지고 이 평가를 하다 보면 결국엔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봐왔지만 이 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어찌됐건 20대, 30대 어찌 보면 다른 이 기성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지점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당의 모습들이 좀 필요하고 이 선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냉정하죠. 냉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그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당에서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청년들 또 젊은 인재들을 배치해서 그래도 21대 국회는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뭐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그런 당에서 이제 좀 더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정당의 모습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그걸 또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또 소장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젊은 인재들을 그래도 배치해야 그 다음이 있지 자꾸 이렇게 오늘만 보고 간다면 분명한 좀 어느 순간은 또 분명한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같은 고민을 논의해봤고 이번에는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신종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백 의원부터. 이게 뭐 근데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 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한데 근데 이제 뭐 이게 잘했냐 못했냐 평가할 만큼 뭐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또 보니까 이제 4명의 확진자가 또 추가된 상황이고 또 여전히 이제 그 현장에서는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를 믿고 계속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이제 이 정부의 대처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위기경보 상황임은 분명하고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됐건 정부에서는 검역 인력 확충이라든지 의료원 보고 인력 확충 등 정말 많은, 그리고 또 우한에 전세기 보내서도 또 한편으로 그분들에 대한 2,991명인가요? 전수조사도 했고요. 아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바로바로 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저는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예전에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국내 감염자 같은 경우는 74만 명에 이르렀었고요. 사망자는 263명에 이르렀었습니다. 더 지난 정권의 메르스 같은 경우도 국내 감염자 186명에 사망자 39명이 나왔는데 어찌되건 지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는 방역과 이 검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아쉬운 거는 2017년이나 18년이나 19년에 이 예산안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역 인력을 확충하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원 삭감하고요. 2018년에는 감원하고 반토막 내고 2019년에도 감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검역 인력을 사실 예산을 삭감해왔던 이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국가적 재난 사태를 혹은 위기 사태를 좀 대응하는 데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결론은 같은 건데 제가 백경원 의원 의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했다고 느꼈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야당 정치인한테 드리면 정부가 너무 못한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심지어는 국민을 내팽개쳤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공격하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백경원 의원은 그런 걸 안 해줘서 굉장히 신선했고,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통추위 같이 하면서 황교안 대표 앞에서 이번에 대통령을 좀 밀어주자, 화끈하게 이 코로나 같이 잡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야유가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두 분 말씀처럼 이 여야가 없는 문제잖아요. 국민 안전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념이나 이런 가지 정치 색깔을 뛰어넘어 가지고 좀 합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짜 뉴스도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개인이 SNS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난으로 그랬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처벌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가 많이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의도해서 가짜뉴스를 버티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다 한 번씩 말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크로스체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정치권의 말실수 하나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를 다른 때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단어 하나, 숫자 하나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지, 어떤 관리 체계 하에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자꾸 이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야당에서든 외부에서든 자꾸 이제 그런 제안이든 대안이든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꾸 이런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SNS를 비롯한 이런 이제 온라인 미디어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기존의 그런 정통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YTN이든 아니면 다른 기존의 이제 언론들의 역할이, 그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기준을 잡아주는 곳이 있어야 그렇게 가짜뉴스들이 판을 쳐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앞으로도 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악성 가짜뉴스는 정말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등의 이런 가짜 뉴스들은 보건 의료적 측면에서도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을 위축시키곤 하는데요. 요즘 지금 예를 들면 스마트폰 공장이 멈췄다, 유심칩 공장 멈췄다 이런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경영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움츠려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오히려 우려스럽고요. 정말 정확한 뉴스로 정확한 대처 방법을 잘 알려서 이번 좀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 이야기도 동시에 두 분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기성 언론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불안감 조성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각 당의 인지영입 17호, 18호가 누군지 정말 혹은 10호, 11호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하는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확진 확진자가 18호인지 19호인지 20호인지가 더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오히려 좀 이거를 너무 릴레이 경주하듯 언론에서 보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확산 속도가 그리고 이 확산하는 어떤 확산을 방지하는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우리 행동에 대한 대처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지금 계속적으로 완치가 돼서 퇴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치유 가능한 어떤 질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론에서도 좀 더 조심스럽게 국민들을 좀 더 공포감에 몰아넣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저널리즘도 흐르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아산에 격리 수용돼 있는 분들 진천이나 그분들을 몰래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찍어서 언론에 내보내고 드론도 띄우고.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의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또 배우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지난 세월호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국가 재난과 같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언론도 이런 대처 능력, 어떻게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렇게 배울 만큼 이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빠르게 좀 언론이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러니까 보면 또 미국이나 다른 그런 선진국들의 언론들을 또 보면, 물론 거기서도 이제 나름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유언비어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나름 축적된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해왔던 그런 언론들이 그 기준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그래도 이제 그런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언론들이 이제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두 분 마지막으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로 확대해야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단 1%라도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은 입국 금지 처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외교 문제로만 이렇게 보고 또 타협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야당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런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그런 제안을 한국당에서 또 했습니다. 네. 예. 중국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한중 간의 교류가 하루에도 수만 명이 입출국을 하는데 여기에 한두 명도 안 되는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위기 상황이나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전에 브라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렇게 퍼졌을 때, 창궐했을 때 남미나 브라질에서 입국한 사람들 우리가 다 격리시키거나 혹은 입출국을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금지시키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일본을 방문했어도 후쿠시마 인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다라고 해서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입출국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섣부르게 대단히 좀 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장하는 그런 의견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강력한 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토론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